저희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도로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우리 학회 총무부회장 최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도로정책 포럼은 과거에 저희가 과거와 달리 코로나 4단계 방역을 위해서 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패널 위원님들도 학회로 오시기가 힘들고 학회 전체 방송 스텝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모이는 것을 좀 지양하고 최소 인원에 의한 준비로 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단계가 끝나면 저희가 이 상황 정리를 해서 다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이번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도로정책 포럼은 파리 기후협정 이후에 최근 각 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탈탄소 및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로 분야의 이해와 대응 전략 그리고 정책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 잘 때는 발표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질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마우스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비디오, 음성어 뭐 이런 그 조건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조건 창에 채팅창을 열어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분 마이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강제로 잠깐 종료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인사 한 말씀 한번 나눠주시고요. 채팅창 열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질문과 의견을 우리 패널 위원님들이 한 분씩 선정을 하시면 우리 학회에서 알찬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위원님들께서는 채팅창을 열어서 채팅창에서 우리 패널님들 마음에 드는 좋은 질문 또는 의견 있으시면 한 분씩 뽑아주시고 패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지정을 해주시면 그분께 우리 학회에서 개인적으로 채팅을 해서 주소를 받아서 저희가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보실 때는 마우스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기가 있습니다. 그 보기를 보시고 거기서 발표자 보겠다. 이래서 최준성 교수 얼굴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발표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체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보겠다. 그러면 갤러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줌은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서 그 발표자, 갤러리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현 우리 학회 도로학회장이신 권수환 회장님이 발표를 해주십니다. 권수환 회장님 인사 말씀과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도로학회 회장 권수환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 우리 학회에서 시작한 도로 정책 포럼이 오늘로서 벌써 5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정책 포럼 참여자 및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정책 포럼에 혹시 참석하지 못한 그 회원분들을 또 위해서 정책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나 토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학회 학회지에다가 최대한 자세하게 게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 포럼 주제인 도로 분야 BIM의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벌써 지난 우리 도로학회 6월호에 게재되었고요. 이후로도 계속 우리 포럼 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니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도로 정책 포럼의 주제는 좀 전에 우리 최준성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도로 정책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뭐 탈탄소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우리 도로 산업에서도 이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그 여러 정책 자료를 참고하거나 또 여러 도서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을 근거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단순한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론자분들이나 또 여기 참석하시는 게스트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로 분야 우리 학회 차원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그 토론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포럼을 계기로 저희 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우선은 그 화면 공유를 해서 PPT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및 정책, 다음으로 도로 분야에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개발 현황,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도로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국제협정입니다. 요즘 뭐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누구나가 알다시피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0.87도씩 상승하였다라고 했고요. 사실 그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인간 생활의 주된 에너지원은 사실은 우리의 근육이라든지 전기를 뿔 수 있는 동물, 그리고 우리가 태운 식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다고 전문가분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권에 열을 가두어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발생량 측정은 6종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10억 톤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 510억 톤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 생활이 화석 연료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 산업 활동이 줄어들고 또 국가 간 교류가 좀 단절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아마도 올해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약간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뭐 사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산업 활동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포션을 한번 그 책자에 언급을 좀 했는데요. 전기 생산에서 한 27%, 제조 산업에서 한 31%, 그다음에 사육과 재배에서 19%, 교통과 운송이 16%, 냉방과 난방에서 7% 정도를 차지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옆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국내 상황이 지속 증가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 같은 경우는 18년 기준으로 7.2억 8톤 정도 되고 전 세계 배출량의 1.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1972년도에 스톡홀름 회의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후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UN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고 97년도에 교토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였고 2015년도 프랑스 파리 협정에서 196개국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하였고요. 2018년도에는 기후변화에 관련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지구온난화 1.5도라고 하는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1.5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이 표 보시면 그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는 이제 지구온난화가 1.5도일 때하고 2.5도일 때하고 비교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이 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위험이라든지 3도씩 상승할 때 생태계라든지 중위도 폭염 온도, 극위도 극한일 온도, 뭐 산소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아이템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고,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는 카본 넷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5개 국가가 지금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권에 대한 피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침해입니다. 인권에 대한 피해는 제가 좀 주요적으로 나눈 거 보면 생명권, 생계권, 건강권, 식량권, 물 권리 같은 물 권리 위생권 등 같은 사실 모든 분야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권 같은 경우도 뭐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뭐 저희가 매년 당하고 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되기도 하고, 또 올해도 우리가 폭염 일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폭염에 따라서도 사람의 생명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생계권 같은 경우도 삶의 수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 자산 활동인데요.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그 감염병 아니면 대구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량권 같은 경우도 사실 식량 안보에도 굉장한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약 한 1억에서 4억 명 정도가 영양실조가 걸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물 권리와 그 위생권 같은 경우도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증발되고 있는 거고, 사실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 대형 산불을 하거나 유럽에서도 엄청난 그 산불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물 부족이 돼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기타 보게 되면 뭐 발전권, 자기 결정권, 주거권, 복지권, 교육권, 사실 우리 사회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적 피해입니다. 경제적 피해 같은 경우는 보면 첫 번째 지금 최근에 뭐 요즘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화시키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은 EU에서 이러한 그 제도를 만들면 저희가 수출을 못하는, 아니면 뭐 수출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탄소 거래 제도라든지 배출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급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저희도 기회를 잘 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해외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데가 유럽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전 세계 먼저 유럽형 그린딜, 유럽 그린딜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400조 원을 투자해서 그린 신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에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지역 어민들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 추진한다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은 바로 얼마 전 7월 달에
P455라고 하는 걸 발표를 좀 해서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55%로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 중인 배출권 거래제도 제도의 그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것들을 완전히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들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리백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좀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을 비롯해서 284개국이라고 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숫자. 벌써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도 많은 그 공장들이 리백 캠페인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많은 경영자들이 ESG 경영이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국내에도 도입돼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그 산업화 이후 0.8도라고 전 세계 온도가 0.87도라고 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상 관측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100년간 1.8도가 올랐고 강수량도 160mm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그 지구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갖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또 강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지만 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그 기후 변화 특징되는 것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좀 짧아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장마철 되게 되면 장마가 쭉 예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열대, 열대에서 발생하는 뭐 식으로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왔다가 그치고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그 제출한 것이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이 얘기는 2030년도 예상 배출량을 5.36억 톤으로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를 목표를 좀 설정해서 국제기구에 제출했고, 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제25조에 이를 반영해서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온실가스 양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물론 폭은 약간 좀 뭐 감소되고 있는 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11호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6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작년 연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좀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의 그 적응적 감축이 아니라 능동적 대응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신경제 사회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1 실행 전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하자. 그래서 뭐 발전, 산업, 건물, 수성 분야, 기술개발 지원지도 이런 것들을 저탄소화하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자. 그래서 새로운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저탄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육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은 이러한 국가가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 그 정책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그 사용하거나 실천해야 되는 거는 지자체이거나 전 국민도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민간의 특성에 맞도록 맞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다음에 적응, 기회, 공정 이 세 가지를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반 시설 쪽으로서 탄소 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인
탄소 감축 이행 방안을 지향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랑 밀접한 건 아무래도 뭐 미래 모빌리티 전환 이 부분이 저희랑 밀접하겠는데요. 그거 중심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미래 모빌리티 전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성 부문 중에 우리 이따가 박상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도로 분야가 96%가 거의 절대적으로 그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내연 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좀 당장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그 이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보게 되면 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저희 도로 분야에서는 수소 전기차에 대한 생산, 보급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빨리 완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지금도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지원금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에 대한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많이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하여튼 그 친환경차에 대한 국가 목표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최근 들어서 하여튼 나오는 동향에 따르면 이거보다 더 빨리 저희가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빌리티 혁신 부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도심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가용 중심에 대한 기존 교통 체계를 보행자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좀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국가 인프라, 주요 인프라 관련돼서도 철도를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반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좀 바꾼 사항 중에 보게 되면 재정 제도 구축이나 운영 부분을 좀 크게 좀 그 중점을 했는데 저희가 가장 와닿기 쉬운 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국가재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냐면 국가 예산을 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한 어,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또 예산을 쓰게 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할 때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결산서, 즉 계획을 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 인프라, SOC 인프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예산이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돼서 법도 만들고 했지만 이런 재정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재정까지 이게 영향이 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느낌이 좀 오고요. 또 부가적으로 하여튼 관련된 그 기금 같은 것들도 좀 만들기 위해서 뭐 기후 대응 기금 같은 것들을 신설을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여태까지 국가의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지금 됐고요.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5월 달에 아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추진이 발족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그 법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가가 하고 총리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로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또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탄소중립 국가 전략 및 시나리오 심의 의결, 그다음에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 전략 및 심의 의결, 그다음에 핵심 정책 등 목표 관리 이행 실태 점검 조사, 하여튼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례로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하여튼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 형식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도 하고 또 반면에 녹색 그 연합 같은 데에서는 또 거꾸로 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도로 분야에 대한 탄소 저감 연구 개발 현황이 뭐가 됐냐라고 하는 걸 좀 보면은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그때 사실은 일부 추진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탄소 중립형 도로 기술 개발입니다. 2013년에서 15년까지 3년 정도 좀 했는데요. 원래 이거 제가 기획할 때는 5년짜리 기획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조기 종료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하게 된 목적은 녹색 성장 기조에 따른 녹색 도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2030 기존 도로 환경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30% 절감하자. 그다음에 선진국 기술 수준 대비 80% 이상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과제를 1세부, 2세부에서 뭐 1세부는 탄소 중립형 도로 제도 정립 및 설계 기술 개발, 그다음에 탄소 중립형 도로 제도 및 설계 시공 기술 개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요 포장 부분, 재료 개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기 종료가 됐고, 일부 그 당시에 녹색도로 법 제도 및 인증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 평가 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일부 저희 연구원하고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을 했던 걸로 좀 기억나고 있는데, 하여튼 아쉬운 거는 요게 추진할 당시에 해당 담당 공무원분하고 또 진흥원 그 평가위원분들하고 연구진들하고의 좀 충돌이 좀 있어서 이 과제가 원활하게 좀 끝까지 못 가고 조기 종료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좀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일부 좀 추진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다음으로 주요 또 사업 중으로는 제가 직접 한 건데요. 진흥원 R&D로서 하여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단을 저희가 수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좀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포장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CO2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자. 그다음에 도로 건설 비용도 이왕이면 공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폐하스콘 재활용 70% 이상, 그다음에 산업부산물 30% 사용 포장 공법, 그다음에 시멘트 사용량 30% 이상 절감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목표를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 분야하고 콘크리트 포장 분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세부 기술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7가지의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뭐 쭉 하다 보니 7가지 중에 실제 지금 현재 실용화되어 쓰고 있는 거는 저비용 상원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비용 롤러 전압 가진 콘크리트 포장 공법,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좀 더 얘기하면 사실은 저비용 고성능 중원 박층 덧씌우기, 요 세 가지 정도만 지금 사업화되어 좀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사업화까지는 가지 못했고, 사실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실용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이어서 좀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포장 분야에서 도로에서 가장 많은 그래도 그 포장을 찾아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포장 부분인데요. 포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로 시설물 중에 가장 많이 저탄소로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원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일반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핫 믹스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HM이 핫 믹스 아스팔트 포장인데 가열 아스팔트 포장이죠. 보통 가열 아스팔트 포장을 플랜트에서 생산할 때는 160도 정도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시공할 때는 130도 정도에서 이제 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또 생산할 때 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벙커CU 화석 연료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160도를 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 좋은 유독가스가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거 배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첨가제를 넣어주면 가열 온도를 한 30도씨 정도 다운시키는 중원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럽에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원 믹스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시공 비용도 약간 다짐도가 좋아지고 포장 공용 성능이 증가가 되니까 시공 비용도 뭐 약간 절감되기도 하고, 또 포장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겨울철에 포장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적은 온도에서도 다짐이 가능한, 다짐빨이 좋아지니까 시공이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반거리도 증가해서 넓은 지역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연료 벙커CU 같은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서
유독가스가 많이 저감되니까 작업자의 안전 같은 것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사실 한국형 중원 아스팔트 포장 기술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원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는 게 기존 가해 아스팔트 포장의 종류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뭐 계질 아스팔트라든지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배수성 포장, 여러 가지 SMA 포장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포장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할 때는 뭐 일반형, SMA형, 재활용, 그다음에 고점도형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런 데 같은 데 가서 해당 국가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인증도 받기도 했고요. 지금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중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그 해당 국가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즈한 그 뭐 특허도 개발하고 해당 국가의 기준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ODA 사업들도 좀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포장 분야에서 좀 더 사실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 상온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그런데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열 아스팔트 포장이 우리가 160도에서 가열을 하고 중원 아스팔트 포장이 130도에서 가열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상온에서 유화제를 이용을 해서 골재하고 섞어서 만드는 그런 혼합물인데요. 이양 그 상온을 할 때 또 재활용 골재, 재활용 아스팔트 골재를 활용하는 그래서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또 저희 아까 제가 추진했던 연구단에서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무시멘트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연구가 좀 활성화 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기술 수준상 기층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상온이다 보니까 양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신설 포장 같은 경우에 기층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저비용으로 그다음에 상온 CO2 저감으로써 쓸 수 있는 공법으로서 도로공사까지도 저희가 시험 포장 다 완료가 됐고 현재는 지방청이나 일반 지자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가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뭐 어떤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기술 개발 부분들 이외에도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포장이다 보니까 포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분야도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제가 당시에 여태까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는 게 좋은 것이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재 부품 같은 것들이 사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아스팔트 얘기도 했지만 뭐 콘크리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량 조인트도 있고 슈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안전시설도 있고 모든 게 다 사실 소재 부품으로 저희가 도로를 건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각 그 소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 어느 공장에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이 해당 공법이 기법이 소재가 CO2가 얼마큼 저감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량화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일반 국도 같은 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반 국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성남 장원관 설계사에 계신 선배님한테 여쭤봐서 한번 자료를 한번 대략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성남 장원 도로건설공사 6-109인데 연장이 6.1km이고 신설 4km입니다. 교량이 7개소가 있고 교차로가 2개소, 공사비가 685억인데요. 여기에 사업 물량, 주요 사업 물량을 보게 되면 토공에서 토공 흙깎기, 절토죠. 절토가 82만 7,600이고요. 세제곱미터고 성토인 흙쌓기가 91만 3천 그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배수공은 암거가 9개소, 배수관이 4.6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공으로는 아스팔트 표청이 22만 6천 톤 정도 되고요. 중간중이 2만 1,000톤 정도 되고 기층이 2만 1,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레미콘이 5만 4천 루베 정도 되고 있고요. 철근은 연강이 32만 7천 톤이고 고강이 2,400톤 정도 됩니다. 이런 주요 자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소재, 부재 등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그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할 때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도 해야 되고, 또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얼마큼 발생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도로학회니까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도로 말고 모든 뭐 철도 공사가 됐든 뭐 어떤 공사가 됐든 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부분이고요. 사실 그 다음으로는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로 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이 도로는 어, 어, 탄소 중립 관련돼서 탈탄소가 몇 점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유도하기 위한 뭐 저희가 이거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레이팅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좀 어떨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린 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된 레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종별, 공법별 소제품 장비들이 요 노선에서는 요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를 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의 어떤 레이팅 점수를 만들어서 요 노선은 100점 만점 중에 뭐 70점, 60점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건설 기준인 설계 기준하고 표준 시방서에도 어떤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또 하게 되면 아까 유럽이나 뭐 하여튼 국내도 도입이 됐지만 리백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함으로써 이런 레이팅 시스템 만들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하고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조속히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저용도로 같은 것들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하는 거에 대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도로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은 CO2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공법이나 어떤 소재 장비 같은 걸 할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교통 지정체를 적게 한다라든지 많이 한다든지 이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연 우리가 모니터링 함으로써 어떤 공법들이 우리 현재 탄소 중립 사회에서 유용한 공법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같은 경우도 보면 유지보수나 운영할 때 얼마큼의 그 이산화탄소 발생하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즘 보면 사실 저희가 그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한 축으로는 디지털 뉴딜이고 한 축은 그린 뉴딜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도 한국판 뉴딜 2.0 발표를 좀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린 뉴딜 부분들을 탄소 중립 정책하고 이제 맞물려서 확대 적용을 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디지털 뉴딜 아이템 같은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CITS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저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 이런 거 관련된 건 좀 R&D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제가 좀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체계 어떤에 대해서는 하려면 어떤 특정 하나 아이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과업을 4개로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업은 법 제도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 세 번째는 그 건설 기술 표준, 그다음 네 번째는 교육 홍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4가지 아이템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선순환 체계로 이루어져야 실용화가 되고 이 현장에 접목이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 그 해당 사회가 발전이 될 텐데 여태까지는 보게 되면 이걸 다 따로따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동시켜서 선순환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같이 유도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또 같이 또 뭐 교육 공부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뭐 도로공사가 됐든 일반 국도가 됐든 지하철 도로가 됐든 같이 지원도 해주고 모니터링 평가에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어우러지도록 끌어주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명견말리하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두 가지 책을 읽으면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책이 있긴 한데요. 많이 좀 느낀 게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IPC에서 9일 날 제가 채팅창에도 썼지만 9일 IPC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6차 보고서에 10년 예상한 것보다 빨라졌다.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다. 기후 재앙이다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재 산불이나 폭우 등이 재앙의 시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패널 참여해주신 패널 위원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세종대학교 우리 전임 도로학회장님 패널로 활동해 주시고요. 한국도로공사의 조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코티의 박상준 팀장님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관계는 회의 차원이고요. 저희는 오늘 포럼 차원이기 때문에 먼저 패널 분당 5분 정도씩 저희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객들은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시면 채팅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채팅을 활용을 우리 유튜브로 생방송할 때는 활기차게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채팅창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채팅창에 질문과 의견들이 지금 김종민 이사님이 정리를 하고 계신데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우스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거기 채팅창이 있으니까 채팅창을 열어서 여러분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 발표자이신 회장님과 또 패널 위원들이 서로 좋은 의견들을 추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임 도로학회장님이신 세종대학교 이현종 교수님께 저희가 한 5분 정도 패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교수님. 이현종 교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권 회장님 발표에 뭐 향후 나아갈 방향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향후에 우리 사회 또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뭐 기술자들이 이런 뭐 연구를 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더디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뭐 사실 우리가 중원 아스콘만 해도 벌써 국내에 이제 기술도입 된 지가 거의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활성화 안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려는 이제 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거고, 발주처에서 그 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제도랑 법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뭐 도로 분야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아마 법이 아마 제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뭐 분야별로 또 세부 법령이라든가 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될 텐데,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제대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아마 단위 공정들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 이건 이제 저희 기술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뭐 국가에서도 이거를 뭐 법으로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단위 공정별로 우리가 정량화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을 또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로 분야도 사실 신설이 있고 유지관리가 있는데, 신설이면 신설, 유지관리면 유지관리로 구분해서 각 공정별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화하는 작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원 아스콘을 쓰면 직접적으로 바로 줄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성능 재료를 쓴다, 또 뭐 고내구성 재료를 쓴다, 그러면 그 내구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또 탄소 저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량화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애널리시스를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재료비, 뭐 그다음에 시공비, 그다음에 간접비 중에서 뭐 편익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사실 그런 편익 비용에 이제 탄소 배출량 저감이 정식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코스트 어널리시스 할 때도 지금은 비싸서 못 쓰던 것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 그러면 그게 사용이 이제 또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단위 공정, 그 다음에 각 재료, 그 다음에 시공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작업이 일단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현종 전임 회장님께서는 먼저 법이 좀 돼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기틀이 마련되더라도 우리 단위 공정별로 탄소 계량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연구자 또는 설계사 엔지니어들이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조희 팀장님께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 팀장님. 예, 조희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의견 주신 거를 제가 화면을 좀 띄울까요? 잠깐만요. 아니요,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으십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학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엄청 장황하게 많이 정리를 해서 되게 업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너무 좋은 어떤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피부로 와닿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더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이제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 공사에서도 여기에 이제 적극 공조를 하고자 2050 도공형 어떤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도 수립을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발전 전략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병행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한 6월 달쯤에 지금 현재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과제들을 이제 좀 발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위원회라고 해서 그 기구를 둬서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그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행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조직 자체를 이제 부사장님 직속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시기에 맞게 이제 개편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어떤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에너지 사용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화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렇게 개발될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접목을 해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이제 성과가 나타날 수는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제 시작 단계지만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 마무리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건설 노선도 있고 운영 노선도 있다 보니까 운영 노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통 관리 이쪽 부분의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이제 이용 차량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어떤 통행 이런 시간 이런 부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IC를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1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한 10개소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발굴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다차로 하이패스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한 66개소 이 정도 지금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한 73개소 정도 그 정도까지 이렇게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교통 지정체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갓길차로제랄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속도 회복 구간이라고 해서 오르막 구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휴게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 충전소도 있고 또 수소 충전소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900기 정도 저희가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 1,500기 정도까지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기 정도 설치를 했고, 23년까지는 한 43개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좀 수반이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이용객들의 어떤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 분야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먼저 이제 그 고속도로 건설 시에 저희가 이제 하급도로 그런 거 건설을 하다 보면 어떤 우회도로도 있고 또 지방도도 있고 군도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우회시키는 그런 우회도로 이런 형태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고속도로 기층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상원형 아스콘을 실제적으로 이제 폭넓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 공행성 검증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최대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60% 정도까지, 아니 40%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최대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표층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SMA 포장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중원형 같은 경우는 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원형 부분도 지금 현재 시험 시공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에 좀 일부 좀 했는데 그 상황을 봐서 중원형 자체도 이제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험 시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콘크리트하고 또 아스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포장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이. 그래서 그 장점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장수면 복각 포장이라고 해서 하단에는 콘크리트를 하고 상단에는 아스콘에서 이제 배수성 포장이랄지 좀 기능성 포장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내구성도 키우고 실제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포장 연구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분야 이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부지인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간에서 이제 저희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민간에서 태양광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이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지금 몇 군데 지금 민간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 조만간에 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터널 보면 터널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전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100, 이게 당장 우리가 알리100을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알리 30, 50, 100 이런 단계별로 좀 나눠서 그 저희가 이제 알리100 실현을 위해서 태양광이랄지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게 그냥 표현만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수반돼야 될 게 비용적인 그런 부담이 가장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추진이 되려면 국민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행동 변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맞춰서 실제 이제 보상도 해주고 페널티도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제도적 보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달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장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부분에서 지금 전임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라 제도 이런 부분이 먼저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용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그 BC랄지 아니면 HPC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성 결정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트 비용 쪽에 진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은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차액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트 비용에서 배제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설계상에 들어가야 실제 탄소 중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탄소 중립 대책 수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사례들도 설명해 주시고 또 팀장님의 좋은 의견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코티의 박상준 팀장님 패널 위원님 의견 듣기 전에 우리 그 채팅창에 좋은 의견들 의견들 주시고요. 저도 조이 팀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우리 조이 팀장님도 채팅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조이 팀장님 그리고 이현종 전임 회장님 우리 좋은 사회자님, 네네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노트북이 아니고 이게 태블릿이다 아, 보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그럼 우리 채팅 조이 화면을 좀 못 보고 팀장님한, 있습니다. 네, 제가. 조이 팀장님한테 의견은 저희가 정립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제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참가자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우리 또 조이 팀장님처럼 혹시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어려우시면 가능하신 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상중 팀장님, 코티의 박상중 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중 팀장님 미리 의견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그 화면창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박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 팀장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발표 설명하신 우리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도로 정책 이 자료 잘 봤고요. 조금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세 가지로 좀 제 이제 방향을 이 도로 우리 학회 측면에 학회 입장에서 좀 이런 프레임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도 이제 발표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5월 27일인가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지금 현재 모든 탄소중립에 관한 이제 모든 업무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다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까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가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전략, 뭐 LEDS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롱텀 로우 카본 이코노미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이제 마련해서 12월 말에 발표를 하고 그걸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을 해서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하는 작업이 지금 현재 저희 탄소중립위원회랑 하고 있는 정부 작업반이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확정이 돼서 10월까지 저희 우리나라의 모든 탄소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엊그제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이번 캅 26이 이제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26차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걸 확정해서 제출해서 그때 저희 나라도 탄소 중립안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으로 저희 탄소 중립에 관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저는 정부의 이제 작업반의 이제 수송부문 분과장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정부가 이런 추진 전략을 발표한 뒤에 10개 부문에 대해서 각 전문가로 구성된 약 한 80명에서 90명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 부문을 10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가로 이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탄소 중립안을 만들었고 지난 5월 말에 출범된 탄소중립위원회에 그 정부의 작업반안을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난 6월에 탄중위라고 저희가 알았는데 거기하고 정부 장관과 이제 계속 부처 이렇게 협의하에 지금 엊그제 발표한 탄중위가 이제 마련한 탄소중립안을 이제 3가지 안으로 저희 시나리오로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9월에 확정을 해서 10월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한 게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슈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제가 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 도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탄소 온실가스 관련돼서는 저감하는 게 있고 적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 우리 교통 부분에서는 저감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경을 대부분 썼고요.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어댑테이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관심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도로의 이제 어떤 설계적인 그 구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 적응과 관련된 부문인데 앞으로 탄소 중립과 연계돼서는 이제 좀 우리 도로학회에서는 적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로가 수송에만 속해 있습니다. 수송 부문의 분야로 보면은. 근데 사실 건설과 관련된 것은 산업 부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 학회에서도 그런 2가지 그 분야, 수송 분야도 있고 또 건설 분야, 건설업 산업 분야도 속해 있다는 그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진돼야 될 것들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총평으로는 회장님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R&D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건설 단계 그리고 인프라에 관한 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뭐까지 다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같은 포함해서 운영 단계를 총망라해서 도로 분야 전반에 관해서 탈탄소 위한 방향 제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서 참 많은 준비를 하셔서 회장님으로서 역할이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이 틀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세 가지 좀 추가 여기에 더 보완되면 좋겠다는 세 가지 방향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도로의 포용성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채팅창에 좀 일부 나왔는데 저희 도로는 그동안 온실가스의 주 배출 원인이 되는 그런 인프라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로 지목되어 왔죠. 근데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이제 계획되고 설계되고 건설 운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이런 도로 역할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포용성 있는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의 범위를 좀 확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교통에서 안에서는 우리 이제 도보도 이제 우리 교통수단으로서 저희가 분석의 하나의 수단으로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보, 그다음에 자전거, 마이크로 모빌, 우리는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PM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MM이나 PM 이런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기능이 앞으로 방향이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까지 다 포용해야 이게 한 도로 위에서 조화롭게 운영되는 도로 체계에 대한 좀 방안이 이제 좀 여기에 같이 가미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분야 연구하면서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인 게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단의 분류가 도로철도 해운 항공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런 수단의 구분도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그 하이퍼튜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UAM 같은 것도 사실은 UAM 같은 경우는 항공 수단이지만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거지만 도로의 수요하고 통행 수요하고 밀접하게 특히 고급 수요겠죠.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도로로서 이제 수단적인 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단 간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좀 도로가 이런 걸 기회로 그냥 항상 배출의 주 원인 되는 인프라라는 틀에서 벗어나 범위를 좀 많이 넓혀가지고 다 포용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가는 하나의 교통수단과 인프라가 되어야 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고 앞에서 토론에서도 나왔고요. 도로 전주기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를 이제 계획하고 건설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기술이 계속 최소화하는 기술이 나올 거고 또 그거에 대응하는 규제가 계속해서 도입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결국은 건설과 계획뿐만 아니라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이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앞으로는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는 이제 될 거라서 이제 운영과 관련한 그런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나 우리 다른 토론분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이제 배출량 산정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리 학회에서 일부를 담당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도로가 사실은 교통 서비스의 이제 하나의 큰 객체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제 다양한 모든 포용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서비스의 중심, 도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 만족시키는 도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도로가 이제 결국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저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상이 있고요. 그러려면은 아까 운영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탄소라는 게 가장 큰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 기반 자체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탄소 가격이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이미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아주 급속도로 지금 논의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라 모든 수출품이 2023년이면은 EU나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거기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추가적인 관세 장벽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21년이지만은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 경제 상황으로도 지금 미국과 유럽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그 무역 장벽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탄소가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돼서 앞으로 이제 작동하는 기제가 될 텐데 저희 앞으로도 우리 교통에서는 도로 이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 문제가 이제 여기에 연계가 돼서 결국은 수단에 대한 이용 그리고 수단에 대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건설과 이 연계가 돼서 작동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회가 이제 도로 운영에 대한 이런 탄력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이번에 고민을 해서 마련하시면은 훨씬 더 기본적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 도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안을 급박하게 지금 준비 중이시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월 달 또 유럽 지금 탄소위원회 회의 또 저감과 적응이라는 어떤 새로운 단어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패널 위원님들 우리 채팅창 열어서 질문 의견 나와 있는 거는 의견이니까 저희가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권선웅 회장님도 채팅창을 보시고 혹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민 이사님이 회장님한테 댓글 나와 있는 걸 정리해서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 카톡을 보시고 회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패널 위원님들도 한 분씩 의견과 좋은 질문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념품을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질문 검토하시는 사이에 이현종 전임 회장님, 박상희 팀장님 한번 좋은 의견 봐주시고요. 조희 팀장님한테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였냐 하면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평소 회장님하고 저하고 차 타고 갈 때 많이 말씀 나누던 건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툴링도 하고 저희 지금 우리 지금 다차선 하이패스도 하고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 우리 고속도로에서 진출 전용 중간 패스 스마트 톨링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우리 교통량을 조사를 한번 해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국도 27호선을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많은 차들이 한 15km 정도 IC를 빠져나가서 다시 15km 운전하고 와서 30km 운전하는 거죠. 거기서 목적지로 또 4, 5km를 간다면 35에서 40km를 가는 건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많은 교통량이 가는 쪽에
또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있는 국도를 진출 전용 중간 패스 스마트 톨링제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는 제가 회장님과 같이 드리는 이 질문이 우리 조희 팀장님 들으시기에 뭔가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아, 질문을 한번 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지금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패스 IC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따지면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이 하이패스 IC가 일반 IC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랄지 그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찾아서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설치를 해가고 있는 게 요 하이패스 IC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단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우리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도로공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계속 지금 확대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회장님 분석이 끝나셨으면 회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코멘트 있으신 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선 조금 전에 그 조희 팀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요. 그 아까 예. 말씀하실 때 하이패스 IC를 11개소 좀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 그냥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하이패스 IC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지방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수도권이 워낙 그 교통이 복잡하게 많이 인프라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연결성 측면에서 이런 하이패스 IC를 좀 활용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향후에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10개소라고 그랬는데요. 20년까지 한 11개소. 14개소를 저희가 개통을 했네요. 20년까지.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한 6개소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게 한 10개소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지방 쪽에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어떤 교통량 자체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어떤 분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수도권 쪽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네. 사회자 최진성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온 것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전반적으로 뭐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그대로 좀 얘기하신 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국가재정법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국가재정법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 예산을 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가 한 600조 예산 정도 되죠. 우리 국가 예산이. 근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거의 보통 이제 기재부에서는 8월 달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취합하고 조정한 다음에 9월 달에 국회로 넘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예산 사업들 신청할 때 이게 탄소 저감하고 어떠한 양이 있는 건지를 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1년 뒤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결산할 때 과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사업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법 통과가 지난 6월 달인가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하는 거는 23년인가부터 제가 시행하는 걸로 좀 그 법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얼핏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집 그 국가 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그 자세한 법 그 추진된 사항들을 제가 여기 화면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웨이 또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 도로나 이 하이웨이 개념 도로 도입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저거 같은데 일렉트릭하고 디지털 하이웨이인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정립을 하거나 또 추진한 거는 좀 없어서 향후에는 좀 그 국토부랑 협의해서 이런 것도 새로운 지금 한국판 뉴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과 작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 한 3, 4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디지털 하이웨이, 뭐 디지털 컨스트럭션, 스마트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연구단 같은 것도 크게 추진하고 있고 도로공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좀 하고 있고 여러 저희 연구원 포함해서 공공기관이나 교수들이 많이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추진한 것처럼 하여튼 그거 할 때 좀 더 정립 같은 것들을 좀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제가 없어서 혹시나 예, 따로 뭐 좋은 의견은 회장님은 뽑으실 수 없고요. 일단 패널 위원님들께 그럼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답변을 하신 거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세종대학교 이현종 전임 회장님 혹시 뭐 그 질문 올라온 거에 질문을 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좋은 의견이나 질문에 한 분 선정을 해주시고 인사 말씀이나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회장님. 저는 뭐 그 채팅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이나 뭐 그런 거를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어떤 분께 제일 좋은 건가. 근데 다들 뭐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특별히 한 분을 딱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주시죠. 저희 전현 회장님이 좋은 사항을 많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받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분만 선정을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또 조이 팀장님하고 박선 팀장이 한 분씩 선정을 하실 거니까요. 네, 저희가 뭐 10일차까지 있어서 이미 받으신 분은 좀 배제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기 보면 백봉기 님이 탄소 배출량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기구 도입 필요. 저는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모든 걸 뭐 R&D로만 할 수 없으니까 네. 정식 어떤 뭐 국토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조사 기구가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기구에서 이런 정량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좋은 의견 같아요. 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우리 백봉기 참가자님에게 우리 오우정 과장님이 개인 채팅창으로 지금 연락을 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이 팀장님 한 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제가 이거 댓글을 볼 수가 없어서 맞다. 저는 사회자님한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저는 지금 김종민 이사님이 지금 정리를 고생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는 김종민 이사님이 선정해 주시는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이 팀장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아닙니다. 예. 네, 우리 박산중 팀장님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좋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탄소 중립 도로 이하이웨이 개념 이제 사실 우리 지난 MB 정부 때 이제 탄소 중립 도로가 있었죠. 그런 개념이. 근데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선점을 하는 거에서 이하회는 저는 아직은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용어의 선점, 뭐 이런 학회 차원에서 이제 여기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탄소 중립 도로나 이하회 이런 좀 용어의 선점은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의견
조남건 박사님이신가? 여기 선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남을 못 봐서 우리 조남기 참석자님, 우리 오 과장님께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민 이사님은 상온 아스팔트 의견을 주신 이민수 참가자님을 뽑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민수 참가자님, 오 과장님이 연락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줌으로 한번 내용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 분야의 탈탄소 정책 필요성과 준비 전략, 미래 대비한 우리 학회의 포럼 주제가 참가자님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서 사례자로서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한 우리 준비위원회가 매달 2차례씩 우리 부회장님들, 우리 신용석 부회장님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 부회장님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수요일 우리 도로정책 포럼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열성적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의견 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정책을 고민하는 우리 회원님들, 비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수요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고요. 저희가 약속된 시간 3시 30분, 1, 2분 약간 오버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회장님 끝 인사로 저희 마지막 도로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뭐 2번씩 시키시네요. 인사 말씀. 뭐 인사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직접 또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조금은 좀 쑥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좀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도 또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를 좀 이렇게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정책 포럼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번째이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도 사실 좀 뭐 생각보다는 약간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42분인데요. 지난번에 쭉 그래도 참석하시면서도 100분 넘게 참석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주제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학회지에다가 발표 내용하고 토론 내용 같은 것들을 게재하니까 여기에 참석 못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학회지를 보게 되면 사실 학회지가 제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요약하지 말고 최대한 상세하게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회지를 보시면 시간 될 때 도로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러 전문가분들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요즘 뭐 굉장히 날씨가 무덥고 또 코로나도 사실 좀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저희 10월 말 학술 행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들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저희 도로학회 도로정책 포럼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봉기, 조남건, 이민수 참가자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학회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로정책 포럼은 이거로 마치고요. 우리 화면 떠 계신 분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손을 흔들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감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박철우 우리 감사님, 예, 멋지신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이상으로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